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무역실무의 바로 이야기. 관세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무역실무. 특히 원래는 문제 패턴이 완전히 2020년도는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추상적인 어떤 부위의 출제에서 구체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몇 가지를 써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점짜리라 해도 만약에 예를 들어 두 가지를 써라. 하나하나 5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간단한 무역 실무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OT도 하고 관세사 2차는 거의 무역에서 점수를 많이 따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내용을 얘기하고 2020년도 기출 문제를 우리는 빠른 속도로 너무 느리게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 빠른 속도로 압축하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가에 대하여 미리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우리가 OT에서 그 이야기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우리가 관세사 2차의 무역 실무 이야기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된데 만약에 무역 실무를 순서대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러면 계의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바로 계의종이란 말의 뜻이 뭐냐? 계약입니다. 계약의 단계가 1단계가 되죠. 두 번째는 이행 단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마지막에 종결 단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결이 만약에 예스로 끝나면 만약에 예스다 이럴 때는 모든 건 끝납니다. 오케이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나 만약에 노다 종결이 완벽하지가 못하다 그럴 때는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손해배상 소송인 손해배상을 갖다 해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는 무역에서는 뭐 어떤 사법적인 어떤 행정처리 이런 건 하지 않고 나중에 뭐가 되느냐 그럼 중재라는 과정 바로 중재라는 과정을 통하여 뭐가 되느냐 무역이 진행된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의 결과를 갖다 이야기하고 뭐 계약은 여러분 잘 알지만 이제 보통 이제 청약에 대한 응낙이다. 이거는 바로 우리 인생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녀의 사랑에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요청할 때 이건 청약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상대가 오케이를 갖다 쳐줘야 뭐가 됩니까? 사랑이 성립되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역에도 내가 너의 물건을 사고 싶다 또는 팔고 싶다 하는 청약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뭐가 되느냐 승낙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모든 이야기가 결론이 난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했고 특히 확정 청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만약에 네가 의사가 있다면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그럼 확정적으로 해야 되느냐 데드라인을 끌 때 만약 12월 31일까지 오케이를 달라 이런 어떤 확정적 답을 갖다 요청할 때 이건 확정 청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미확정 청약은 바로 언제든지 네가 만약에 마음이 든다면 언제든지 나에게 요청하라. 이럴 때 우리는 이건 뭐라 그러냐 언제든지 언제든지라는 뭐가 되느냐 그럼 조건이 붙을 때 이건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언제든지 네가 만약에 있다면 자유롭게 나에게 연락을 다오. 이 두 가지가 뭐냐 그럼 미확정 청약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청약에는 확정 청약과 미확정 청약이라는 거 있다 하는 말이 되고 그다음 대금을 갖다 결제하는 거 이거 바로 이행 단계죠. 계약은 이제 우리가 계약을 맺는 단계 무역은 뭐냐 국경을 넘어서서 A 나라에 있는 사람이 B 나라에 뭐가 되느냐 사람에게 물건을 팔거나 살 때 우리는 무역이라고 얘기하며 국경선 경제선을 통과하는 걸 갖다 우리는 무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LC 여러분 잘 아는 신용장을 갖다 개설해야 된다. 뭐 개설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풀마진이다. 이런 담보를 갖다 100% 돈을 넣어야만 은행에서 보증을 써주는 거. 이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LC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LC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바로 수입자가 거래하는 은행이 수출자에게 너가 물건 보내줬을 때 책임을 지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무역에서 매매 당사자만 있다. 거래가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나라와 국경이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어 A가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수출하고 그다음 뭐가 되느냐 B가 뭐가 되느냐 수입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임포트라고 얘기를 하죠. 엑스포트, 임포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그러면 수출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주면 물건 줄게. 돈 주면 물건 줄게입니다. 그러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수입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꾸로 물건 주면 돈 주겠다. 그럼 두 사람 사이에 서로가 절대 국경이 다른 나라 어떻게 국내에서도 뭐가 됩니까? 나중에 물건 주고 돈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곤란하다 이거죠. 그리고 또 바로 상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에서 만나가 물건 파고 산다면 현물 거래가 되지만 외국과의 거래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수입자가 거래하는 뱅크가 책임을 져줍니다. 이게 바로 신용자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고, 신용장은 바로 수입자의 거래 은행이 수출자에게 바로 수입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물건 보내주면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 하는 바로 약속서.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신용장이다. 그래서 레드 오브 크레디트라는 말에 LC를 갖다 쓴다. 이런데 100% 돈을 넣어야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신용장을 개설해 준다. 풀마진입니다. 만약에 한 70% 정도 있어도 정부에서 밀어줘라 이러면 퍼셜 또는 전혀 예를 들어 후진국 같은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야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는 어땠죠? 이런 일이 많죠. 어떤 뭐 공장 이런 게 돈이 없으니까 이때 바로 정부가 보증을 써줄게. 이럴 때는 은행이 담보가 돈이 없어도 해주는 거 노마진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DA다, DP다, 유전스 비리다, 사이트 비리다. 사이트 비리는 일람급 의무를 얘기하는 거고 유전스 비리는 계안부 의무를 얘기한다. 그런 얘기가 되고, 이건 DA는 바로 서류를 갖다가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약속음을 갖다 인수할 때, 음에 인수할 때는 DA. 만약에 서류를 갖다가 돈 주고 찾는다 그러면 DP. 요거는 기한보험, 요거는 바로 뭐겠냐? 일람급음. 요런 이야기에 의하여 결제된다 하는 게 무역의 전부였다 그러는 거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운송, 바로 여기 이행의 과정이죠. 바로 선적 신청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적 지시서를 내고 본선 수취증을 내고 선화증권을 받고 도착에 대한 통지가 오고 화물을 인도한다. 이 절차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행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이행과정 속에서 일종의 하나의 바로 순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이거 타이머를 안 눌러놨는데 지금 몇 분 정도 됐죠? 6분 정도 하셨습니다. 예, 6분요? 네. 예, 그럼 6분 프로세스 지금부터 다시 할게요. 예.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 그러면 보험입니다. 이제 외국과 거래는 보험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큽니다. 왜냐 그러면 엄청난 물량이 이동이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먼 거리를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슈어런스, 보험이 들어가야 된다. 이 보험도 역시 이행과정 속이죠. 자, 여기서 이제 생명보험이다 그럴 때 생명은 여러분 잘 알지만 뭐 선원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을 들어야 되겠죠. 그 이외에 이제 사람보험이냐, 사람보험의 경우는 생명보험의 경우는 반드시 정액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죽었을 때 몇 프로 까자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100% 다 줍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인 뭐냐 그러면 물보험. 물보험은 손해비례 보상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배가 가다가 뭐 유리창문이 몇 개 끼워졌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전체 배값을 내놔라. 이건 안 되죠. 손해비례해서 해야 되느냐 보상해주는 제도. 손해비례 보상제도다. 그래서 사람의 경우는 생명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물건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인데,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선장이나 선원의 경우는 생명보험을 들어야 될 겁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물건의 경우는 손해보험을 갖다 들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선박이라든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물건, 우리가 보내는 물건의 경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손해보험이 되고, 정액보험은 뭐냐 선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사람들, 바로 이런 경우가 그 대상이다 하는 말이 되고, 전부가 다 끼워졌다 절대전손. 만약에 전손의 경우인데 파괴가 된 그 증거가 있으면 절대전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배가 사라졌는데 나타나지 않더라. 이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죠. 가끔 뭐 역사 속에서 이래 보다 보면 항해를 하다 갑자기 사라졌는데 흔적이 없다 이거죠. 그럼 이건 어떠냐? 그럼 뭐 나타날 때까지 있어야 돈 준다. 또 뭐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럼 보험을 누가 들겠습니까? 증거가 없더라도 추정하는 거죠. 아, 사라졌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된 걸 갖다가 위부라고 얘기를 하더라 하는 얘기가 되고, 선박과 뭐가 되느냐 화물을 같이 드는 걸 공동훼손이라고 합니다. 선박을 따로, 그 다음에 화물을 따로, 이걸 갖다 단독 훼손. 여기는 분손의 경우 분손은 안 돼. 분손 부입니다. 이때 부는 노라는 얘기가 되고 부를 갖다 나타내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WA 3% 같으면 아무리 우리가 손해를 하더라도 3% 미만은 바로 면책 한도다.
예를 들어 뭐 유리창문 하나 끼워졌다고 선박을 갖다가 돈을 갖다 내놔라 이런 거는 미미할 때는 3% 미만이 될 때는 어디 되느냐 바로 면책이다 그러는 거 보험회사의 면책이다 이런 걸 갖다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로 종결이다 그럴 때 종결은 바로 정상적 종결이 되었을 때는 오케이 불완전하게 종결되었을 때는 반드시 어디 되느냐 조정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절대 민사소송인데 붙지 않고 이때는 조정을 통하여 보통 무역에서는 이루어진다. 이 과정이 바로 계의종 계약을 하고 이행을 하고 종결하는 단계 이걸 갖다 나타내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앞으로 관세사가 된다 그럴 때는 바로 화주의 대변인 운송보험자의 체결일 소송이 되었을 때 변호인 정보의 제공자 역할 이 네 가지가 뭐가 되느냐 여러분 바로 관세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면 계의종 계약 이행 종료하는 말을 갖다 얘기한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계약을 맺고 지급을 하고 운송을 하고 보험을 갖다 하고 종료한다. 계의종을 갖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된다. 출제 교수는 이론하는 대학 교수가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실무파인 관세사가 직접 해야 되느냐 그러면 출제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 나름대로 방식은 나올 수 있다와 나왔다와 그 다음에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었을 때 나왔다는 배제해도 됩니다. 아무래도 나왔던 문제를 연이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다의 역점을 두며 여러분들은 신경 써야 되고 우리 교재는 바로 19장을 뒀던 이유도 바로 수배송에서 어떻게 하면 최적의 빠른 속도로 상대에게 건너갈 수 있느냐 이런 패턴 수배송에 뭐가 되느냐 절약 운송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바로 마지막 장르에 더 추가했던 이유도 바로 나왔다면 아니죠.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추가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반복되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 기출됐다 출제됐다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미출제된 부위에 포인트를 두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며 바로 국제복합운송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특히 뭐 보험이라든가 이렇게 중재라든가 이런 부위가 뭐가 되느냐 출제가 좀 그래도 덜 된 부위이기 때문에 무기로 가져가야 되고 특히 우리가 19장에 챕터 19장에 뭐가 됩니까 바로 복합운송에 있어서 운송비를 절감하는 기법 수배송의 기법 이거는 바로 다른 무역실무책에서는 볼 수 없는 이야기를 제가 19장에 넣어놨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19장을 갖다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보통 노나라 이래가 써본결을 갖다 취하는데 뭐 수미상관이 잘 맞아야 되고 단순한 암기 문제다 이런데 이런 모든 문제는 뭐로 바뀌었다? 그렇죠. 이제는 구체적이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문제 변환의 과정이다. 옛날은 서론이다, 본론이다, 결론이다, 뭐 몇 장을 써라 형식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뭐가 되느냐 구체적으로 실제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정말 내용을 안 하냐? 예를 들어 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개?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단순히 문제를 갖다 다루는 옛날은 어떻게 되죠? 풀어가지고 이야기하는 말로 쓰는 거. 뭐 어떻든 뭐냐 그러면 장수 채우면 점수를 줬다 이러지만 요즘 그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에 대하여 논하시오. 두 가지를 쓰세요. 뭐 교수가 바로 제시를 합니다. 그건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문제를 통하여 다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느냐 압축하며 그래도 2020년 문제, 2021년도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떤 패턴의 문제로 변경되느냐 하는 이야기에 대하여 여러분은 신경을 쓰며 관심을 가져야만 무역실무에서 좋은 점수를 거둘 거 아니냐. 여러분들 2차 과목 속에도 특히 무역실무는 노력한 만큼 공부한 만큼 점수가 그래도 한 7, 80점 되어서 전략 과목으로서 다른 과목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도 거듭 이야기를 드리며 이제 여러분과 함께 원래 문제를 가볍게 뭐 구체적으로 풀 시간은 없습니다. 너무 또 지겨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OT이기 때문에 가볍게 2020년도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꼼꼼히 살펴보며 나가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에서 2차 과목의 대응 방법이 나왔다 그러는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네 과목 속에서 관세법이나 관세율표나 평가 이런 거는 평준화가 돼 있고 투자 시간이 많이 건다 이거죠. 그러나 무역 시간은 투자 시간이 짧다.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데 얘들이 별로 무역 실무를 공부를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향하는 평준화가 왔다. 이런 얘기가 된대. 왜? 무역 영역 공부할 때 했다. 그 다음 무역과를 나왔다.
이런 사람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시험에 가는 거와 대학 전공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바로 20년 기출문제 가볍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봤을 때 뭐라 그러냐. 문제가 이제 구체적입니다. 제19조. 아예 문항에 의되느냐 그러면 바로 법에 대한 구체적이죠. 25조. 19조에서 25조. 제목을 이용하여 운송 서류를 갖다가 7개 서시오. 10점입니다. 7개 중에 뭐라도 하나 빠지게 되면 어디 되죠? 그렇죠. 이건 바로 점수 감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그런 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적어도 2개 이상의 운송 방법을 포괄하는 운송 서류. 20조에는 선화증권의 종류, 21조에는 뭐가 되느냐 해상화물 운송 서류, 그 다음에 22에는 선화증권의 서류, 바로 용선 계약이죠. 용선은 나용선, 배를 빌리는 계약을 얘기합니다. 항공운송의 서류, 그 다음에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에 대한 운송 서류, 그리고 특별배달 영수증과 우편 영수증 또는 우편 증명서 서류, 바로 법의 조항마다 19조부터 25조까지 해당되는 갖다가 7개 명칭을 다 적어라. 정말 이거는 공부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 사람은 설로 풀 수 없는 문제. 이 10점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관세사 2차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예를 들어 몇 조에 어떤 사항이 있는가를 갖다 모른다면 이건 손 못 댑니다. 10점짜리가 이렇게 7개를 써라 이렇게 우리가 썼습니다. 19조, 20조, 21조, 22조, 23조, 24조, 25조. 그러니까 공부가 완벽하게 익숙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에 손댈 수가 없게끔 문제를 출제하더라. 그런 게 바로 이 1번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그럼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2개 이상의 다른 운송 방법을 포괄하는 서류는 어떤 명칭을 갖다 쓰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면 바로 운송 명칭은 다음자에 대하여 어야 되느냐 그러면 서명되어야 하고 운송인을 위한 뭐가 되느냐 그를 대리하는 대리인의 선장, 또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를 대리하는 기명인 운송인, 그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대리인을 서명하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운송인 또는 선장, 그다음에 대리인의 서명으로 특정되어야 된다. 이거 왜 되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반드시 적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제가 설로 여기에서 문제 풀 수는 없고 이런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 반드시 문제를 봐야 된다 이거죠. 자, 물품의 신용장 명시된 장소에서 발부되는 뭐가 되느냐 바로 본선에 대한 뭐냐 선적일.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본선 뭐가 되느냐 적재일, 그리고 선적일이 어떤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신용장에 기재된 발송지, 수탁지, 또 선적지의 최종 목적지를 갖다가 표시해야 된다. 그리고 운송서류는 추가적인 발송지, 수탁지, 선적지와 최종 목적지를 기재해야 된다. 운송서류에는 선박, 선적 또는 하역항과 관련되어 예정이라는 표시 이외에 유사한 제한을 포함하는 경우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반드시 체크해주고, 유일한 운송서류의 원본이나 원본 한 통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운송서류에 표시된 전통이 되어야 한다. 표시된 전문이 통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운송 조건을 포함하는 거, 그리고 용선 계약에 따른 어떤 표시도 포함되지 않고 용선 계약만 포함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6가지를 밑에다 제시를 했다. 바로 앞에 법률에 해당되는 사항을 갖다 밑에 적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물음의 3번에 가게 되면 운송서류의 환적에 대하여, 환적은 바로 중간에 오다가 중간에 교체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환적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배에 짐을 싣고 가다가 뉴욕에서 바로 배를 바꿔 타고 다음 배가 어디 되느냐? 목적지를 간다. 이럴 때 이건 바로 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적은 바로 중간에 교체되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환적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규정을 설명하라고 얘기합니다. 선화증권은 전 운송 하나에 동일된 선화증권이어야 한다. 보통 선화증권은 한 배에 보통 배를 바꿔 타지 않죠. 이럴 때는 어디 되느냐? 되고 물품이 환적되거나 또는 환적될 수 있다는 것을 갖다 표시할 수는 있다. 그리고 중간에 교체할 수는 있다고 표시된다 이거죠. 환적이 될 수 있고 표시되고 선화증권은 물품을 컨테이너, 트레일러, 레시바지 선적이 되었다는 것과 선화증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는 비록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수리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기재한 선화증권은 무시한다 하는 이야기. 여기 바로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바로 환적에 대한 규정, 환적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라.
10점짜리였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외국법상 거주인의 정의와 거주자의 범위.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바로 외국환 거래법입니다. 외국환이란 말은 달러와 원화를 바꾼다. 우리 한국 돈을 가지고 한국인과 물건 사고 파면 뭐 외국환이라는 겁니다. 바로 잘 아는 뭐가 되느냐. 두 나라 사이에 통화가 다르죠. 이 통화 다른 걸 갖다가 서로 예를 들느냐 교환하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외국환 환적상 외국환의 거래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거주자라는 7가지는 어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 제외하는 영사관, 대사관 거주자로 봅니다. 국내에 거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나 기관, 그 밖에 준하는 조직체 역시 우리가 봤을 때 거주자로 본다. 다음 대한민국의 제외 공간에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하는 체제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비거주자여도 입국하여 국내에서 3개월 이상 거해야 되느냐 그러면 체제하고 있다. 그럼 이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거주자로 본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 뭐가 되느냐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그 다음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제하고 있는 외국인, 그리고 위사항의 무조건적이 아님, 바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함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갖다 결정할 수가 있다 하는 7가지의 거주자에 대한 조건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실무가 구체적으로 뭐를 설명하되 7가지를 써라. 거주자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갖다 문제 낸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10점짜리로 나오니까 공부를 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명확하게 외워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손대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하며 문제를 취급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문제 2번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비거주자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라. 비거주자는 제가 공부하시는데 참고하라고 쭉 우리가 10가지를 갖다 적어놨습니다. 비거주자는 어떤 거냐? 국내에 있는 외국 정부의 공간이나 국제기구. 이거는 바로 국내에 있다 해도 비거주자로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쭉 10가지를 갖다 선생님이 뭐 시간이 있는데 그거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답을 갖다가 여러분 구상적으로 아까 거주자 7가지를 써라면 거기에 반대되는 비거주자는 어떤가 10가지를 갖다 참고로 적어놨으니까 여러분이 쭉 읽으시며 참고가 되면 좋겠다. 원래 바로 뭐가 됩니까? 문제풀이에 바로 옆에서 어떻게 되죠? 참고로 2번의 답 거주자에 대한 비거주자. 만약에 거주자는 7개 써라, 비거주자 10개 써라 그랬다 그러면 이게 답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이런 부위도 세심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구체적이 돼야 된다 그러는 걸 반드시 제시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인코텀스에 대하여 2020에 소개되는데 인코텀스는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외국과의 거래에서 판매자가 수출자가 물건을 어디까지 얼마에 조건으로 하느냐. 이게 바로 인코텀스 국제무역상의 뭐가 되죠? 바로 일종의 누가 중심이 되죠? 셀러가 중심이 되죠. 판매자가 누구에게? 바이어에게 어디까지 얼마 어디까지 가져다 주고 얼마에 이 가격 조건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바로 여러분 인코텀스가 얘기하는 외국과의 거래에서 셀러와 바이어가 있다면 어디까지 얼마에 가져다 주죠? 하는 조건을 갖다 우리가 적어놓은 걸 갖다 얘기하는데 바로 12가지의 응급 중에 10가지를 갖다 쓰는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 인코텀스의 변경사항을 살펴봐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DAT, DPU 변경되고 CIF, CIP 변경되고 코스트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운송구조라는 명칭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운송의 의무와 비종항송에서 보안 문제에 관한 요건이 추가된다. 그리고 제3자를 통한 과정에서 판매자에 의한 자체 운송을 허용한다는 거, 판매자에 대한 자체 운송 이걸 갖다 허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FCA에서 판매자에게 선화증권을 발행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이런 사항이 바로 주요 사항이다 그런 걸 갖다 여러분 수업할 때 배웠던 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인코텀스라는 말은 바로 여러분 2020년대에 규정되었다. 그래서 모두 13가지다 해서 뭐 우리가 10년마다 인코텀스에 대해서 국제 바로 판매자가 수출자가 어디까지 매도자가 어디까지 매수자에게 물건 가져다 주고 얼마를 받느냐 하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가 됐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얘기 안 해도 인코텀스 2020에 대하여 여러분 중요한 2000년도에 바로 됐다가 이게 옛날 나중에 어디 되죠? 변경된 사항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자 여기에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엑스포트라는 이야기에서 E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EX 워크
바로 작업장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는 이제 뭐냐 그러면 바로 운임비를 나타내는 플라이트라는 얘기가 되죠. 바로 F그룹. 여기는 바로 뭐가 있는 현장. 여기는 바로 뭐가 되느냐 운송비. 이런 얘기가 되고 그래서 그마다 그룹마다 각각 다르죠. 운송비 지급 인도 C. 여기에 대하여 C로 시작하는 단어. 그럼 D는 바로 도착지를 나타내는 도착지 인도를 얘기하는 D. 이래서 전부 다 뭐가 되느냐 13개 조건 속에서 이제 내용을 갖다 우리가 쭉 적었는데 바로 해상 운송이 적용되는 조건. 해상 운송이 적용되는 조건을 갖다 우리가 나타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봤을 때 적용하는 조건이며 이를 제외한 FAA 요까지는 바로 적용은 된다 이거죠. 13개 중에서 DDP까지는. 근데 가능한 조건이면 이를 제외한 예를 들어서 FA에서 FOB, CFR, CIF, DEQ 등은 내륙수를 포함한 뭐가 되느냐 해상 운송이다. 그래서 그룹이 E에서 D로 갈수록 어떠냐 그럼 수출의 업자의 책임은 더 커진다. 왜? 멀리까지 가져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다음에 대외에 대해서 위탁에 관한 물음에 대하여 답하라. 그런데 바로 거란의 위임과 위탁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외화득에 대한 원료 기준, 소요량 결정, 한국무역협회는 무역 전문 상사에 대한 지정 취소.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대한상사중개원은 무역 분쟁에 대한 조정. 이거 바로 중개. 무역은 절대 법적 소송이 아니라 바로 두 당사자의 불만이 있을 때는 조정을 통하는 중재원을 취한다. 그런 얘기가 있죠. 다음에 한국기계산업인원의 플랜트 수출. 그리고 승인을 갖다고 변경하는 거. 그리고 전략물자회의에는 뭐냐. 전략물자를 갖다 판정하고 통보하는 거. 그리고 외환은행은 전자무역에 대한 기반 사업자. 이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구매 확인과 발급을 해주는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외무역법상의 권한과 위임에 관련된 사항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약이 만약에 소멸되는 이유 5가지를 써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약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바로 오퍼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효력을 소멸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첫째는 도달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서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 상태에서 청약업자가 임의로 청약 효력을 소멸하려는 의도. 요게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뭐가 되느냐 상대방에게 구두로 통보되었을 때 또 그 밖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영업소나 우편이 전달되었을 때 상대방의 영업소나 우편 주소를 가지지 않은 경우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경우는 청약이 소멸되는 경우다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청약을 갖다 철회했다. 청약을 취소했다.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청약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이야기가 되고 청약이 취소될 수 없는 이야기 예를 들어 승낙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상대방의 청약을 취소할 수 없음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데 있어서 신뢰하게끔 되어 있을 때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5가지 요인과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를 우리는 답으로 적어줘야 되는 경우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낙에 대한 이야기. 청약에 대해서 오케이 하는 게 승낙이죠. 또 청약을 거절했다. 반대 청약을 했다. 새로운 청약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물건을 얼마의 조건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상대 쪽에서 그러면 거꾸로 나는 이걸 갖다 어떻게 가격 조건을 바꿔주면 내가 네 자태 사겠다. 바로 반대 청약을 갖다 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그게 답이 되는 청약에 우리가 봤을 때 거절 요거죠. 또 시간이 경과되었다. 당사자가 사망해버렸다. 이때 우리가 되느냐 영미법에서 따지는 경우와 대륙법에 따지는 경우를 갖다 우리가 구분하며 답을 써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전기선 운송의 선사의 대외적인 화주를 유인하는 제도를 써라. 계약운임제와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삼중운임제 본수업에 할 때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들을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적어주면 된다 하는 이야기로서 원래 시험 문제는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히 모르면 답을 갖다 쓸 수 없게끔 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관세사 시험에 2차를 대비할 때는 과목마다 다 그러겠지만 특히 무역실무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라. 몇 가지에 대한 준비를 갖다 해야 된다 그러는 게 원래 시험의 특징이었고 매년 제가 OT할 때는 이런 걸 갖다 하지 않고 그냥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2020년도 문제는 아무래도 2021년도 대비한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정말 구체적 몇 가지 써라. 몇 점 딱딱딱딱 구분되며 나갔다 그러는 이야기에서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결말을 내며 여러분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원래 좋은 성적을 거둬주시고 꼭 합격하시기를 바란다는 걸 제가 OT 시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